요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우리 삶도 이렇게 화창한 봄날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이 아니네요. 삶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제게 일어난 일들은 상상도 못했던 어려움들이었어요. 이제는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요. 그래야 앞으로의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나이는 50을 넘었어요. 어릴 적부터 겪은 어려움들이 참 많았어요. 어릴 적 제가 장애를 지닌 오빠를 돌봐야 했어요. 오빠는 5살 위인데 자폐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빠의 병이 왜 생겼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그랬어요. 어릴 적에는 오빠 때문에 위험한 상황도 맞닥뜨린 적이 있었어요. 오빠가 꿈틀대거나 귀엽게 보였는지 착각해서 가만히 있는 나에게 위험이 닥쳤었죠. 오빠의 세계로 들어가기 어려웠던 거죠. 함께 사는 자폐인들은 자기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당신은 많은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큰 오빠에게 교육을 주고 어릴 적부터 똘똘한 아이로 손에 잘 땀 쥔 또령이었죠. 선생님들도 여러 차례 당신을 칭찬하며 앞날에 대한 기대를 품었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칭찬을 받으며 자란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고 지금처럼 잘 버틸 수 있을 거야. 나도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집안 분위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요. 미애야, 왜 벌써 그런 생각을 해?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꿈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봐. 선생님도 너를 도와줄 거야. 선생님은 너희 집안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지. 집안 환경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신데도 끊임없이 칭찬과 격려를 해주셔서 꿈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 하지만 현실은 어려웠지. 오빠가 병에 걸려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챙겨야 했어. 그때는 정말 힘들었고 다른 친구들과 놀고 떠들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랬지. 학교 다녀와서는 특수학교를 혼자 가야 했어야 했어. 오빠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동생과 함께 있던 나는 오빠를 환영하며 학교에서 잘 다녀왔는지 물었어요. 동생은 배가 고파서 고구마를 먹고 싶어 했고 오빠는 천천히 먹으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동생은 물도 마시지 않고 급하게 먹다가 배를 아프게 해서 나는 소화제를 가져와서 오빠에게 먹였어요. 오빠의 상태가 나아지자 다행스러웠어요. 오빠는 제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다행이었고 그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5살 어린 나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저녁이 되어 엄마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저희 가족은 평화롭게 이야기를 하며 지냈습니다. 쟤는 오빠의 보호자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에 책임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역할이 싫어서 엄마에게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왜 항상 집에서 오빠를 돌봐야만 하는 거죠? 제가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왜 제가 이런 역할을 맡아야 하죠? 하지만 엄마는 너도 오빠의 언니야. 엄마랑 아빠는 일을 해야 돼서 내가 돌봐야 하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내가 오빠를 돌봐주는 사람은 너뿐이잖아. 미애도 도와주지 않으면 엄마는 너무 어려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싫다고요. 왜 저가 오빠보다 연장이 많고 힘이 센데 왜 오빠를 돌봐야 하는 건데요? 그냥 오빠 혼자 집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몇 시간 있다가 엄마가 집에 오면 함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싫어요. 저 말입니다. 미애야, 미안해. 미안해요. 그렇지만 미애가 도와주지 않으면 엄마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엄마가 말씀하시더니 저는 잔이요. 엄마. 저도 싫어요. 그냥 친구들과 놀고 싶어요. 집에서 오빠만 보면서 있는 것이 싫어요. 미애야, 미안해.
이런 못난 애미 만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떤 말로도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네. 그런데도 말입니다. 엄마에게 하기 싫다고 말해봤지만 울면서 원하는 엄마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 나령 12살부터 시작된 오빠의 돌봄이 역할은 나가 20대가 되어도 끝나지 않았다. 그 덕분에 나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다. 학교에서 하는 행사나 공부 등에 집중할 수 없었고 집에서도 시험 공부에 매달려야 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가난한 환경을 경험하는 친구들보다 학업 능력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갔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내 꿈을 포기해야 했다. 나는 선생님이 되길 원했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선생님이 되려면 좋은 대학에 가서 지식을 쌓아야 했고 시험에도 합격해야 했다. 하지만 내 여건상 그 꿈을 이루기 어려워서 결국 포기해야 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오빠에게 성가시다 하며 짜증을 냈다. 너 이 멍청아, 나의 나이를 완전히 읽어버린 거야 라며 말했다. 내가 한 말을 들었어? 언제까지 이러겠니?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같은 속삭임을 듣는 걸 싫어하며 화를 냈다. 제발 화내지 마세요. 알겠어요. 화내지 않을게요. 오빠, 바보 아니야. 바보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자꾸 바보 같은 짓을 하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야? 오빠가 밖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빠를 바보로 생각할 거야? 그런 말을 듣는 것도 기본적으로 좋지 않아요. 제발 그런 행동을 이제 그만해 주세요. 오빠, 제발 안 할 거잖아요. 바보가 아니라는데 바보가 아니면 제대로 좀 행동해 주세요. 제가 언제까지 오빠를 도와줘야 하는 거야? 동생이 언제까지 오빠가 아무데나 똥 싼 거 치워야 하는 거야? 나도 싫어도 싫다고 했어요. 더럽고 힘들고요. 오빠는 깨어나서 소리쳤고 제 말에 놀란 오빠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벽에 자신의 머리를 박기도 했습니다. 오빠의 행동은 자폐증을 가진 장애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었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진다고 해요. 몇 번 봤어도 놀랐고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오빠를 말리려고 했어요. 제발 화를 내지 말아주세요. 알겠어요. 화를 내지 않겠다고요. 오빠,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라고 했는데 자꾸 바보 같은 짓을 하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오빠를 바보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런 행동을 이제 그만해 주세요. 오빠, 그런 건 참을 수 없어. 바보가 아니라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제대로 행동해 주세요. 언제까지 오빠를 도와줘야 하는 건데요? 동생이 언제까지 오빠가 아무데나 똥 싸는 거 치워줘야 하는 거냐? 나도 싫어도 싫다고요. 더럽고 힘들고요. 오빠는 깨어나 소리쳤고 제 말에 놀란 오빠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벽에 자신의 머리를 박으며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빠가 하는 행동은 자폐증을 가진 장애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었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진다고 해요. 몇 번 본 건 아니지만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너무 놀라서 오빠를 말리고 싶어졌어요. 종국의 오빠는 말리는데 온 힘을 기울였어요. 오빠, 그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아요. 오빠, 좀 바빠. 내 얼굴 좀 봐요. 미안해. 저 말리는데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자신의 행동만 반복하던 오빠는 얼마 후에 부모님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오빠, 화내지 말아요. 이러지 말아요. 부탁합니다. 사건이 조용해진 후 나는 내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한창 혼란이 일어난 뒤에야 나는 내 행동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행동이 오빠에게 향한 적대적이지 않았더라도 그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오빠의 이상 행동이 발생한 후에는 몸과 마음이 매우 고통스러웠다.
오빠도 나름대로 많이 힘들고 괴로워했을 것이지만 그 상황을 지켜보는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오빠는 일생 동안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병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이라서 주변 사람들도 매우 고통스러워했을 것이다.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었던 나로서는 그 고통을 아주 잘 알기에 오빠를 돌보면서 학교까지 마쳤다. 그 후에도 1년 동안은 집에서 오빠를 돌봐야 했다. 그때는 엄마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시고 계셨고 아빠는 1년에 한두 번 집에 오시곤 했다. 어린 시절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돌아오시던 아빠가 점차 집에 오는 빈도가 줄어들게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아빠가 다른 여자와 함께 관계를 맺고 외도를 저지른 채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엄마는 홀로 고통을 이겨내고 무책임한 아빠는 내버려둔 채로 살아갔다. 나는 10대가 되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다시 충격을 받게 되었다. 엄마는 왜 아빠가 이렇게 가족을 내몰아서 하지? 아들은 장애인이고 어린 딸도 있는데 아빠는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는데 말야. 아빠 정말 이상하고 나쁜 사람이야. 미애야, 사실 그게 말야. 아파도 아빠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 사정은 무엇이든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이라고 봐.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고 집으로 안 돌아가는 거야? 엄마는 왜 그런 남자랑 계속 살아? 난 전혀 이해가 안 돼, 미애야. 그랬다가 엄마야, 그럴 수 있다고.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사실 아빠와 엄마는 오래전에 헤어졌어. 아빠는 다른 사람과 지금 살고 있어. 그래서 집에 드문드문 와. 기우는 너와 동생을 보라고 그래? 그래서 와. 엄마, 아빠가 왜 이러지? 아직 미애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 나중에 좀 더 크면 결혼하고 엄마와 아빠가 왜 그랬는지 알 거야. 미애야, 미안해. 엄마가 아빠에게 맡겨놓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대할게. 행복해서 우린, 미애야,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엄마 딸이 아니라 좋은 집 딸로 태어나, 알았지? 엄마, 나도 몰랐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안해. 미애야, 더 잘하겠어? 박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업무에 대해 알게 된 후, 더욱이 가족에 관심을 가지고 잘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빠를 돌보는 일은 오로지 저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더는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한동안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커졌지만 이미 남이 된 사람을 미워하며 살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저희 집 가족에서도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오빠를 돌보는데 전념했을 때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혼자 집안을 돌아보느라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노력 덕분에 가족은 존속할 수 있을 만큼 도움을 받았지만 어머니의 몸은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요리 일을 할 수 없게 된 어머니는 제가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 경험이 전혀 없던 저는 사회에 나와 월급을 받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침 공장에서 일하기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많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일은 힘들었고 젊은 여성들이 하기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우리 가정을 위해 돈을 따야 했기 때문에 저는 나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하고서 꾸준히 일을 해나갔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었지만 몸도 좋지 않아서 힘들었고 주말에는 집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했던 것 같아요. 몸도 적응하면서 1년이 지난 후에는 더욱 강해진 느낌을 받았어요. 엄마의 병원비와 오빠의 생활을 책임져야 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나서야 한 남자를 만났어요. 연애할 때도 그로 인해 책임을 져야 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런 나를 좋아하시던 사장님이 한 남자를 소개시켜 주셨고 그 남자도 적극적으로 저를 대우했어요. 남자랑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그냥 관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설레었어요. 일은 힘들지만 몸이 편했고 미용실을 안 가서 긴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해줘서 기분 좋았어요.
외모에 대해 칭찬을 받아 기쁘게 생각했고 친구들도 조미애 씨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정확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되지만 천천히 만나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고 돈도 꽤 벌어서 집도 있는 사람이지만 괴남이 아니고 아직 혼신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만나는 걸로 합시다. 알았죠? 그 남자는 앞으로 계속 만나보자고 말하며 저와의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고 우연히 그와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얘기가 나왔고 그 남자의 어머니는 제가 나이가 많다고 하루 빨리 아이를 낳아야 한다며 결혼을 축하해 주셨어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나이가 많고 환경이 달라서 자신의 아들과의 결혼은 안 된다는 얘기도 했고 아들을 아까워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랐고 그냥 듣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존재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죠. 친구들이 시어머니를 욕하며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고 매우 바쁘게 집안에 돈을 벌면서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남자와 자연스럽게 결혼했습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이어진 결혼 생활 덕분에 무엇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집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남편 집의 말에 별 이해 없이 따랐고 가끔 우리 집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에도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혼 후 시어머니는 곧 아들을 낳을 것을 종용했습니다. 어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 너도 어리지 않으니 서둘러야 해. 내가 알겠어. 어서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친정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라며 제가 이야기했지만 시어머니는 힘을 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속으로 생각하며 돈을 벌면서 친정을 생각하고 빠져들었고 남편은 돈을 벌어야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사업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는 따르기만 했고 아이를 갖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시어머니의 압박으로 인해 하루도 빨리 아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노력했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지만 종종 아랫배도 채우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남편을 기다릴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2살이 많았고 시어머니의 말을 잘 따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친한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종종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고 주취해 잠을 자거나 다양한 일로 곤두박질 치곤 했어요. 남편도 성격이 좋지 않았지만 사촌 동생은 무뚝뚝하고 느릿느릿해서 일도 잘 못했어요. 때때로 사촌 동생이 집에 오면 술과 안주부터 이불까지 챙겨줘야 했기에 불편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방 2개의 작은 집에서 남편과 사촌 동생과 함께 자는 것이 가장 불편했어요. 1년 넘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 우리 부부에게 아이 소식이 전혀 없었어요.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제게 임신이 잘 안 된다며 많이 괴롭혀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아이가 없으면 집안이 망할 것이라고 말하며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며느리로서 밖까지 고향이야 내 팔자야 정말 큰 어린이 목도르게도 못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어머님 그게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차 안 되네요 죄송해요 어머님이 아니 너가 무엇을 볼 줄 아느냐? 집안이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그렇다고 살림을 똑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관심 없이 늙어가면서 고작 아들 하나도 안 되는 아이고 철자를 왜 우리 아들에게 주셨나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아직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언제쯤인데? 이게 뭐야? 너 혹시 팔 오빠를 돌보면서 몸이 좀 이상해졌지 않나? 사람은 종강하여서 좋은 것만 보고 쾌적해서 많이 써야 한다는데 평생에 그 바보를 못 보면서 살아왔냐고? 혹시 그게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 왜요? 우리 오빠가 안 좋은 병에 걸렸지만 제게 해를 끼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은 나에게 순정 오빠를 병신이라고 불러서 제게 모욕을 당했어요. 몇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말을 듣니 속이 새하니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르고 지냈어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키워서 아들을 둔다면 어머님의 그런 말도 30번, 30번 빌면 아이가 생기겠지.
그러면서 차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는 저를 내려놓고 한의원을 찾아왔어요. 시외버스를 타고 1시간 넘게 거리를 이동해야 했지만 그 한의원에 도착하면 무조건 임신이 된다고 확신한 시어머니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 한의원은 소문대로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기를 거쳐 진료받고 약을 먹으면 꼭 아이가 생길 수 있다고 믿었는데 시어머니는 큰 돈을 주셨어요. 그때 기억하기로는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약 잘 챙겨 먹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최대한 많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3년, 4년이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병원에 데려가서 다양한 시술을 받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결혼 6년 차 때 살짝 임신한 것 같은 기운이 있긴 했지만 착상이 잘 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불임이 아니라 그냥 어려운 상황인데 모두가 지친 채로 있던 어느 날 사촌 동생이 다시 놀러 왔어요. 그녀는 배고파서 내가 밥을 차리고 있던 주방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들은 대화에 따르면 그녀는 시험을 만들고 남편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녀는 딱 맞는 조건의 남자를 찾았다고 하며 젊고 키가 크고 임신이 잘 될 것 같은 몸매와 예쁜 얼굴을 칭찬했어요. 그 할머니는 자신이 죽기 전에 손주를 만나는 것을 소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이뤄진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사촌 동생이 형이 그 여자를 보면 빠져든다고 덧붙였죠. 어머니는 걱정 말하며 안심시켰고 하지만 그 여자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만약 내가 아들 손주를 갖게 된다면 그녀에게 뭐든 줄 것이다 라고 답했죠. 그 순간 사촌 동생과 다른 사람들은 확신에 차서 소극적으로 떠들고 있었는데 나는 그 상황에 황당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방문을 활짝 열어 질문합니다. 삼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형수님 왜 그래요? 갑자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아, 형수님이 잘못 들은 거겠죠? 아, 잘못 들은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다른 사람의 얘기예요. 얼렁뚱땅 넘기면서 다른 사람 얘기라고 말하는 사촌 동생의 말에 의심을 하면서도 더 이상 어떻게 물어볼 수가 없겠어요. 밥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일확천금이나 바라는 사촌 동생이라서 의심은 갔지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고 계속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내심을 품은 채에 저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오전 근무만 하고 돌아와서 친정에 들러 오빠도 잠시 돌봐주고 맛있는 음식도 조금 사다 드리고 엄마와 앉아 이런저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었죠. 5시가 되어서 슬슬 집으로 가 저녁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들어갔는데 웬 젊은 여자 한 명이 집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떡하니 시어머니와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서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지인이신가 아니면 포함이나 화장품 판매원인가 싶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손님 오셨나 봐요? 아, 그대 손님이 지 평생 손님 우비 직대를 이어줄 귀한 손님. 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대를 계승해서 다녀주는 거 그게 무슨 아니에요. 당신이 7년 동안 아들 손주를 안 보다가 오늘에 와서 애교 들고 있는 건 어쩌면 같은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대가 끝나는 판국이 나는데. 안 그러시죠,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누가 오늘 이 집에 왔는지, 왜 왔는지 제게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상황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말해준 대로 말하자면 당신 아들이 돕지 못하니까 제가 이어주어 구해왔고 지금 이 여자 뱃속에 있는 우리 집 같이 있는 차 손이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집 손님이 되어주는 거죠. 그게 아닐게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아닌가요? 네, 아들이 모르는 척 했어요. 그래서 이어주는 게 내 몫인가 봐요. 어머니, 이게 정말 왜 그러시죠? 사람의 체포를 쓰고 이런 짓을 하다니요. 어처구니 없다고요?
어머님의 발언으로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도치 초중반이 아닌 것 같은 젊은 그녀가 남편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황당했지요. 그만큼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입가에 웃음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주고 보았는데 속에서 열불이 터져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우선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남편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어디야? 어디야? 9시야. 지금 집으로 와이.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지금 3시밖에 되지 않았고 네가 다 알고 있잖아. 우리 집에 지금 누가 와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다 알고 있지? 그럼 왜 그 여자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 지금 그 교육을 끝마치고 집에 들어갈 텐데. 얘기할 테니까 좀 기다려. 다 알고 있다고 그러고서도 그 여자를 집 안에 들여보내고 당장 와. 당장 와서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이라도 해. 저는 그대로 소리를 질렀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마치 가슴이 터져나갈 것만 같았고 정신이 혼미해서 솔직히 나쁜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저는 방에 틀어박혀 눈물을 흘렸고 욕을 했고 가만두지 못할 마음까지 들었던 것 같네요. 조금 앉아 혼자서 소리를 질렀고 모든 것이 마치 별의 별쇼를 하는 듯 했어요. 감정을 억누르는 날에 남편이 이른 퇴근을 했다. 보통은 8시에 퇴근하지만 그날은 5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끌고 가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들으려 하지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문을 두드려도 무시당하고 나오던 남편은 충격적인 말을 했다. 미안한데 집을 나가면 좋겠어. 내게 소리를 질러 욕하지 말라며 이성을 찾으라고 했다. 남편은 어떤 건지 보여준다며 무식한 소리를 했고 나도 이에 화를 내며 대응했다. 이후 시끄럽게 욕하지 말라며 집안을 나가 다른 이야기를 했다. 우리 살던 것이 너무 답답해서 사촌 동생이 좋은 여자를 소개해줬거든요. 그 사람만 괜찮다면 같이 사도 됐는데 아니 당신이 괜찮은가 봐요. 우리 엄마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셨고 그럼 나가야겠어요. 그걸 지금 말하시나요? 정신 차려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젊은 여자를 임신했는데 이제는 나를 내쫓겠다고 해요. 어디 순순히 나갈 기색은 없어요. 얼마나 미친 집안을 만나는지 남편의 말에 이성을 잃었어요. 그 자리에서 말을 쏟아내는데 기억이 안 나요. 결혼 한 번도 이런 일 없었는데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모양이에요. 쓰레기 같은 일이 일어나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걸 자책했어요. 그날은 거의 맨몸으로 쫓겨났어요.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서 돈을 줬는데 단칸방에 살고 금연을 해야 한다고 해요. 이걸로 방을 얻어 살라고 하면서 제게 봉투를 줬어요. 진짜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이런 더러운 돈 받지 않아요. 너가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으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코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거예요. 너의 눈에서 내 눈물보다 더 많은 피눈물이 흘러나올 거예요. 작은 옷가지를 든 채로 가방 하나를 들고 나는 그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내가 떠나지 않기를 버텨보기도 했지만 남편의 의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허무하게 집을 나와야 했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러내리던지 바깥을 걸으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우리 오빠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렇게 처량해진 내 모습까지 생각이 났어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길을 걸으면서 지칠 힘이 없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되었어요. 그 뒤에 보인 것은 여인숙이었어요. 밤을 보낼 곳이 필요해서 들어가서 하루를 보냈어요. 혼자 집을 나와 이곳에서 잠을 자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지 깨달았어요. 사촌 동생의 소개로 만나게 된 어린 남자의 얼굴은 나를 괴롭히는 꿈에 나와서 짜증이 났어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고 다른 가정을 파괴했는지 의아했어요. 들려주니 감사합니다. 부디 내 이야기를 잊지 말아줘요. 그의 어두운 심령을 지우기로 다짐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만졌으며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야근도 하고 주말에는 아이 발에 구하러 다니기도 했죠.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시작한 작은 집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친정에 갔을 때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도 나는 안정과 평화를 찾았고 분노도 사그러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전 남편이 문을 두드려 찾아왔고 내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서둘러 돌아가요? 지금 바로 들어줘요. 제발. 문을 열어줘요. 나를 도와줘요. 제발, 나 좀 도와줘. 당신 미쳤어요. 정말 왜 그러세요? 서둘러 돌아가세요. 갑자기 찾아온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쳤지만 남편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문을 열어주라고 계속해서 애원했어요. 어쩔 수 없이 문을 조금 열어주었는데 남편이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사과를 시작했어요. 나 미쳤어요. 정말 모두 바보 같아요.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이랑 둘이서 나옵니다. 그 어린 사람이 낳은 아이, 왜 저 나쁜 사람 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냈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뭘까요? 아닐까요?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점점 그 남자 사촌 동생과 비슷해져 가는 거죠. 혈액형까지 비슷해져. 그 남자와 똑같고 나하고는 어느 한 부분도 닮은 게 없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 기적이야 그게 사실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랑 그 여자 집에 얼마나 돈을 쏟아 부었는데 우리 가족의 모든 재산을 그녀에게 바쳐버렸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여보, 제발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될까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남편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야기꾼입니다. 제가 내쫓겠다고 응석을 부리고 나를 마주하란 어린 여자에서 나온 아이가 나의 자식이 아닌 것을 발견했고 그리고 알고 보니 내가 집의 재산을 몰래 훔쳐 조카 동생의 통장으로 이체한 내용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카 동생과 어린 여자가 돈 때문에 내 전 남편과 모를 철저하게 속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 둘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대출 문제로 은행에 인수되었다고 합니다. 또 돈을 빌려달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정말로 놀라워서 황당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황당한 말을 들으면 대답조차 어려웠고 그 상황에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어서 헛웃음을 지었을 뿐입니다. 제 다리를 잡고 있던 남편의 발을 확 빠박 찼습니다. 그러나 살려달라고 부탁하며 제가 미쳤다고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어디야 라고 말하지만 전 임시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매몰차게 내쫓으려는 남편과 그의 엄마는 우리가 건 이 관절 손해본 구덩이에 빠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남 탓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라고 하며 그저 돌아가지 말라고 하려 했습니다. 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다 잘못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잘 살 수 있어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장애인 오빠를 돌보며 살아볼 생각이라도 해봐요. 그리면 어때요? 그러면 내가 불쌍한 게 아니야? 내 정신이 얼마나 안 좋은지. 나는 떠나가야 할 것 같다. 너 더러운 입으로 우리 오빠 이름을 거론하지 마, 알았어. 미친 소리 그만하고 당장 돌아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서 전 남편을 겨우 밖으로 쫓아냈는데 다시 웃음이 나와. 이건 뭐 생각해봐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지. 사촌 동생, 시누이, 남편까지 한 명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 더러운 순간들은 떨쳐내고 새 삶을 살고 있어. 지금은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나의 남편도 함께 있고 지금의 내가 살아온 이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어.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내 삶을 표현하는 것 같아. 여태껏 겪은 우연